춘희가 발견된 건 사고 소식을 들은 쌍둥이 자매와 금복이 놀라 달려온 뒤였다. 쌍둥이 자매는 나란히 전보 위에 엎어져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동시에 혼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마치 코끼리가 죽은 걸 처음 발견한 것처럼 자지러질 듯 울음을 터뜨리다가 다시 혼절하기를 몇 번을 거듭했다. 그러는 동안 누군가 시장통 옆 느티나무 위에서 춘희를 발견했다. 아마도 그녀는 차에 부딪히는 통에 그 높은 곳까지 날아간 듯 했는데 언제 깨어났는지 나무 위에 앉아 죽은 코끼리와 주변을 둘러싼 군중들 그리고 그 위에 엎어져 오는 쌍둥이 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겉보기엔 아무데도 다친 데 없이 말짱해 보였다. 그날 코끼리를 넘어뜨릴 만큼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춘희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곧 그 비밀이 밝혀졌다. 춘희는 금복과 문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겉보기엔 말짱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며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라는 사람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이 즈음에는 평대에도 이미 현대식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이 들어서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춘희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X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였다. 춘희는 옷을 벗고 커다란 기계 앞에서 몇 장의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는 사진이 찍힌 필름을 몇 장 가지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는 한참이나 필름을 들여다보며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갸우뚱거렸다. 답답해진 문이 채근을 했다. 고개만 흔들지 말고 말을 좀 해보시오. 우리 애가 뭐가 잘못된 거요? 글쎄요.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거지만 또 잘된 거라면 잘된 것일 수도 있지요. 의사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다. 도대체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잘된 거면 잘된 거고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지. 참다 못한 금복이 끼어들었다. 그러자 의사가 필름을 앞으로 내놓으며 말했다. 혹시 통뼈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들어봤지요. 호랑이 앞발이 통뼈라고 하던데. 문이 대답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앞발에 한 번 채면 살아날 장사가 없지요. 그런데 얘가 바로 그 통뼈요. 보통 사람들은 아래팔에 뼈가 두 가닥씩 있는데 이 애는 뼈가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치이고도 말짱한 건 바로 이 애의 몸이 통뼈로 되어 있기 때문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금복은 걱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춘희가 그 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럼 통뼈라서 무슨 문제가 될 건 없나요? 신중한 문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혹시 이 애한테 피아노나 타자를 가르칠 생각이 있나요? 피아노고 타자고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앞으로 이 애는 우리처럼 벽돌 굽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금복이 거침없이 대답하자 문이 뜻밖이라는 듯 금복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이전부터 내심 춘희를 벽돌공으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의사의 질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이때 금복이 내뱉은 말로 춘희의 미래는 단숨에 결정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뭐 별 문제는 없겠군요. 의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그날 금복은 엉뚱하게도 사람의 몸을 투과하는 엑스레이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엑스레이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의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엑스레이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문이 기분 나쁘게 뼈다귀만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뭐에 쓸 거냐며 퉁을 주었지만 금복의 맹렬한 호기심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기어코 몸빼까지 모두 벗고 커다란 기계 앞에 서고 말았다. 잠시 후 금복의 몸 구석구석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나오자
그녀는 마치 진기한 보물 지도를 들여다보듯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탐스러운 머리카락과 풍만한 엉덩이, 뜨거운 눈빛과 발그레한 뺨은 모두 사라지고 죽은 나무 삭정이 같은 앙상한 뼈만 하얗게 남아 있었다. 금복은 사진을 집으로 가지고 와 전등불에 비춰보며 홀린 듯 며칠 동안 관찰하다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다 껍데기뿐이란 말이군. 육신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하얗게 뼈만 남는 거야. 그녀가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발견한 것은 바로 죽음 뒤에 남게 될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죽어지면 썩어질 몸이란 말을 자주 되뇌었다. 그리고 곧 내키는 대로 아무 산해하거나 살을 섞는 자유분방한 바람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평생을 죽음과 버타며 살아온 그녀가 곧 쓰러질 육신의 한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덧없는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전보의 죽음은 어릴 때부터 전보를 한 식구처럼 보살펴온 쌍둥이 자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다방 문도 걸어 잠근 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금복이 며칠 옆에 붙어 앉아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금복이 다방을 홍보한답시고 하루에 2번씩 마을을 돌게 해서 전보가 죽었다며 금복을 원망하는 한편 전보를 죽인 끔찍한 도살자와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뻗대는 통에 할 수 없이 생선 장수는 옆집의 새를 얻어 따로 나가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다방문을 열었지만 쌍둥이 자매는 이전의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을 다시 되찾지 못했다. 그들은 자주 창가에 앉아 전보가 휘장을 두르고 느릿느릿 걸어가던 시장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지었다. 그러니 다방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다. 이에 금복이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의 돌을 열고 나온 기적만큼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였다. 어느 날 아침 다방으로 걸어오던 쌍둥이 자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바로 코끼리 전보가 다방 앞에 코를 높이 치켜든 채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다시 살아난 코끼리를 보고 기절한 듯 놀란 그들은 반가움과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전보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전보를 부둥켜 안았을 때 그들은 곧 그것이 죽은 코끼리를 박제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전 금복은 쌍둥이 자매들 몰래 사람을 시켜 죽은 코끼리를 무덤에서 파냈다. 몸통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두꺼운 가죽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전부터 온갖 날짐승과 들짐승의 박제품에 평대 사람들이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보니 그만큼 박제 솜씨가 뛰어난 자들도 많았다. 그들은 코끼리의 가죽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대패밥으로 속을 채웠는데 워낙 덩치가 커 대패밥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짚이 수십 단 들어가고서야 속이 모두 채워졌다. 이미 썩어버린 눈알을 빼내고 특별히 제작한 큰 구슬을 양쪽 눈에 하나씩 박아놓자 전보는 비로소 생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보가 박제되었다는 것을 안 쌍둥이 자매는 실망감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금복의 의도가 실패로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박제된 코끼리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보가 살아있을 때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어 쌍둥이 자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또한 사람들이 박제된 코끼리를 보기 위해 다방 앞에 모여들어 홍보 효과 역시 이전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다방을 홍보하는 휘장만큼은 그 때문에 전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쌍둥이 자매의 반대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쌍둥이 자매는 아이디어를 하나 더 보탰다. 그것은 커다란 구유를 하나 만들어 코끼리 앞에 놓아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콩을 삶아 구유에 가득 채워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 코끼리 구유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전보에게 사랑을 담아. 박제된 코끼리는 훗날 불에 타 잿더미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다방 앞을 지키고 서서 평대의 명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보의 죽음은 슬픔에 잠긴 사람은 비단 쌍둥이 자매만이 아니었다. 처음엔 전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춘희도 차츰 전보가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엄마가 박제를 해서 그 원형을 되살려 놓긴 했지만 춘희는 그것이 이전의 전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다. 그녀를 행복한 기분에 젖게 했던 특유의 냄새도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그들만의 방식대로 나누었던 대화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춘희는 비로소 생전에 전보가 말하던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거였다. 파리가 눈에 앉아도 눈을 깜빡여 쫓지 못하는 거였고 차가운 비가 내려도 피하지 못하는 거였으며 다리가 아파도 앉아서 쉴 수 없는 거였다. 춘희에게 있어서 박제된 전보는 더 이상 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전보의 형상을 닮은 집단과 가죽에 불과했다. 춘희가 느낀 슬픔은 쌍둥이 자매만큼 강렬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상실감은 그네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훗날 그녀가 공장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스캔들. 이듬해 봄이 되자 공장은 더욱 바빠졌다. 주문은 끝도 없이 밀려들었고 인부들은 똥 누고 밑 닦을 새도 없이 하루라도 허리를 펴기 위해 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다. 금복은 찾아오는 건축업자를 상대로 주문을 받고 벽돌 값을 흥정하느라 바쁜 한편 자주 대처에 나가 며칠씩 묵어오기도 했다. 새로운 판로를 찾고 기존의 구매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바쁘기로 치면 문도 금복 못지 않았다. 금복이 영업을 담당했다면 그는 관리와 생산을 담당했다. 그는 벽돌의 품질이 떨어질까 염려하여 혹독하게 일꾼들을 독려하는 한편 들고 나는 인원을 점검하고 보충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실 공장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문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말없이 금복의 뒤에서 필요한 일들을 꼼꼼히 챙기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에도 반드시 금복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가 늘 금복을 앞세우다 보니 속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행색도 보잘것없고 나이도 많은 문이 금복의 남자라는 사실에 놀라곤 했다. 하지만 문은 그런 점에 대해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남자였다. 이 즈음 근대의 물결을 더욱 거세게 밀어닥쳐 평대는 급속도로 팽창해 갔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마을의 전화가 개통되었다. 당시 장군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한 가지 시행했는데 그것은 아침마다 동시에 온 국민을 깨우는 일이었다. 이때 그가 사용한 방법은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스피커를 설치해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크게 틀어대는 거였다. 그 시간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장군이 매일 아침 점호를 위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깊은 산속에 있는 평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노래의 내용은 별로 귀담아 들을 게 없었지만 그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사람들은 투덜대면서도 달콤한 이불 속에서 기어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장군은 사람들의 잠을 빼앗아 갔고 세상은 더욱 피곤해졌다. 문명을 깊은 산속까지 끌고 오는 데에는 마을 앞을 가로지른 철도에 뒤이어 금복의 공이 누구보다도 크다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차 한 대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운행하는 차를 모두 10대로 늘렸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평대로 유입되는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바빠 허둥거렸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이유 없이 속이 헛헛해 다방을 찾아가 독한 커피라도 한 잔 들이부어야 겨우 속이 차는 듯 싶었다. 또한 다방에 앉아 할 일 없이 이 말 저 말 옮기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 번잡스러워졌고 시비는 늘어났으며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느라 술값이 혹은 커피값이 더 많이 들어가 소비가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마음속엔 어느덧 공허가 가득 들어찼고 금복은 이를 차곡차곡 돈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법칙이었다. 어느 날 벽돌 공장으로 한 젊은 목사가 금복을 찾아왔다. 그는 하나님이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오지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자청해서 평대까지 들어와 전도를 하는 중이었다. 그가 찾아온 것은 금복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벽돌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부를 하라는 거죠? 파이프에 담배를 끼워문 금복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목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언제부턴가 금복은 늘 파이프를 입에 물고 살았는데 그녀가 담배를 배운 건 업자들을 만나느라 대처에 다닐 때부터였다. 세상의 시작과 끝, 세상 만물의 생명과 이루어짐의 주관자,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죠. 목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도 그게 누군지 대충 알 것 같군요. 언젠가 나도 그 귀신한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는 내 기도를 비웃더이다. 금복이 말한 이때의 기도라 함은 아마도 오래전 걱정이 닥쳤을 때의 일을 가리킨 듯 싶었다. 기도가 부족했겠지요. 목사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것도 부족했다면 그 자는 욕심이 꽤나 많은가 보군요. 그런데 성전은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아무데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되지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 공간이 필요한가요? 당신네들이 믿는 그 귀신은 아마도 예배당 안에만 숨어있는 모양이군요. 하나님은 이 벽돌 공장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시면 그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더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지상에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노각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쌓아둬야 안전한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다음에 죽어갈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이 무거운 벽돌을 그렇게 높은 데다 쌓아두려면 힘께나 들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솜사탕 장사나 할 걸 그랬군요. 그건 그렇고 결혼은 했나요? 당신네 하나님은 참 매정한 분이군요. 이렇게 잘생긴 총각을 아직도 짝을 안 지어주는 걸 보니. 금복은 총각의 빨개진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다 그의 사타구니에 슬며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좋아요. 우선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벽 돌리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죠. 이후 젊은 목사는 수시로 벽돌 공장을 드나들었고 그가 다녀갈 때마다 마을로 벽돌이 한 트럭씩 실려 나갔다. 목사는 금복과 정서를 나눌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그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 주여,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당신 뜻대로만 하소서. 뭐가 됐든. 금복의 바람기는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와의 관계로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목사는 소원대로 평대 한복판에 번듯한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다. 그것은 헌금의 법칙이었다.
한편 금복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보이던 문은 언젠가 우연히 듣게 된 불쾌한 소문으로 인해 심경이 잔뜩 날카로워져 있었다. 공장에선 금복이 대처에 나가 며칠씩 묵어오는 이유가 단지 공장 일 때문만이 아니라 은밀히 새서방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언제부턴가 금복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대 사람 모두에게도 가장 흥미있는 관심사가 되어버려 그 수상한 소문은 곧 공장을 돌아 마을에까지 일파만파 번져 나갔다. 금복이 남자를 끼고 여관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보았다는 얘기가 등장하고, 그녀가 또 양산을 받쳐들고 또 다른 사내와 시시덕대며 물놀이를 하고 오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도 뒤를 이었다. 금복이 새 서방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곧이어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금복이 만나고 다니는 새 서방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옮겨갔고, 뒤이어 금복의 새 서방이 실은 한둘이 아니라 10손가락을 다 꼽아도 모자랄 만큼 여러 명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문의 귀에까지 소문이 전해진 것은 그녀가 대처에 여러 명의 새서방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의 목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까지도 붙어먹는다는 새로운 소문이 추가되었을 즈음에서였다. 문에게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 수백 마지기를 노름으로 몽땅 날리고 마누라까지 잡힌 끝에 결국 오갈 데 없는 뜨내기 신세가 된 한 나이든 인부였다. 그는 한껏 조심스럽고 완곡하게 언제나 소문과 함께 장식처럼 따라다니는 변명들을 장황하게 섞어 예컨대 자신은 결코 입이 싼 사람이 아니며 봄시 떠도는 소문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옮기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며, 그런 짓을 앉아서 오줌 누는 계집이라면 모를까 불알 달린 사내로선 차마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못 들은 걸로 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당사자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들은 대로 정직하게 알려주는 게 올바른 것이냐 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였다. 그래도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소문이 사실일까 염려되어, 만일 그렇다면 혼자만 모르고 있는 문이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다시금 얘기하지만, 자신은 그저 오로지 문을 생각하는 마음에 털어놓기는 털어놓되 소문이란 건 어디까지나 믿을 게 못 되는 데다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뜬 소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상책이니, 구태여 진실 캐고자 하면 못 캘 것도 없지만 꼭 그렇게 해서 사달을 일으켜야만 속이 풀리는 건 아니더라도 이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한편 생각하면 그저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는 게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싶기도 한 게 아닌 게 아니냐며 병을 주는 동시에 약을 주런 요사스런 화법으로 그 수상한 소문을 전했는데, 문은 그 자리에서 소문을 전한 인부를 당장에 해고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말을 전한 인부 앞에서 욕을 하며 3번 침을 뱉은 후 흐르는 계곡물에 귀를 씻었다. 그러나 한 번 들은 얘기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갈 리 없으니 마음 한구석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의심은 암세포처럼 점점 자라나 어느덧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다. 그는 언제부터 밤마다 괴로움에 잠 못 이루고 공장 마당을 서성거렸다. 그러나 금복이나 다른 인부들은 다들 정신없이 바빠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문은 차마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지만 잊고자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털어내고자 할수록 더욱 뚜렷이 떠오르는 불길한 이미지, 그로하여금 미칠 듯한 질투심과 분노의 치를 떨게 하다 곧이어 한없는 무력감과 절망 속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가 끝내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고통스런 장면과 마주치고 말았다. 그날 밤도 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장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쌀쌀한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목덜미에 와 닿았다.
그는 공연히 마당을 서성일 게 아니라 가마에 불이 이상 없이 타고 있는지나 한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마를 모두 둘러보고 맨 구석진 곳에 위치한 마지막 가마를 둘러보기 위해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행여나 마주칠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가마 모퉁이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금복과 한 인부가 벽에 기대어 선 채로 정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인부는 도시에서 건달 노릇을 했다고 알려진 사내로 체격도 제법 당당하고 몸에 문신도 여러 개 있는 자였다. 우통을 벗어젖힌 사내는 가마에 등을 기댄 채 엉거주춤 서 있었고 몸빼를 아예 벗어던진 금복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사내의 굵은 목과 금복이 풀어헤친 젖가슴에서 흘러내리는 굵은 땀방울이 더욱 강조돼 보였다. 두 사람을 목격한 순간 문은 불길이 이는 듯 눈이 화끈거렸으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며 얼굴은 찬물을 끼얹은 듯 창백해지고 온몸의 털이 일시에 곤두서며 분노와 긴장으로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금복은 한쪽 다리를 올린 채 엉덩이를 사내의 아랫도리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어붙여 하얀 허벅지가 꿈틀거렸다. 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곧 가마에 기대 있는 곡괭이를 찾아냈다. 공장 털을 일굴 때 쓰던 거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곡괭이를 움켜쥐고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다. 사내는 때마침 절정을 향해 치닫느라 얼굴을 잔뜩 우그러뜨린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금복 또한 온몸이 뒤흔들리는 요분질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 금복의 뒤로 바짝 다가간 문이 번쩍 곡괭이를 쳐들었을 때 문득 사내가 문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문의 눈에 어린 살기와 번쩍 치켜든 곡괭이를 동시에 쳐다보았다. 그 순간 찰나에 불과했지만 문의 머릿속에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빠른 속도로 부딪혔으며 사내의 머릿속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때까지도 금복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엉덩이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문은 허탈한 표정으로 곡괭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훗날 금복의 난잡한 남자관계가 세상에 모두 알려져 이를 남사스럽게 생각한 쌍둥이 자매가 문에게 자기 계집 하나 간수 못해서 어떻게 사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은근히 문의 조처를 촉구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여자는 내가 혼자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춘이네가 무슨 시정잡배들하고 나눠 갖는 창기라도 된단 말이야? 쌍둥이 자매는 비록 문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그를 마치 조카 사이라도 되는 양 하계체로 돼 있고 문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저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지 안 그러면 제 성질에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제 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미쳐버리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지요. 어쩌면 이때의 결론은 그가 금복의 머리통을 겨누었던 곡괭이를 차마 어쩌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았을 때 모두 내려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복의 바람길을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내리침으로 그 모든 비극적 관계를 청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그가 선택한 것은 전자 쪽이었다. 한편 그날 밤 금복과 정사를 벌였던 사내는 매우 겁이 많은 사내였던 모양이다. 그는 곡괭이를 지켜둔 문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만 금복의 몸 안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러니 건달 생활을 했다는 것도 모두 그 자신이 지어낸 허풍이 아닐까 싶은데 재미있는 건 이때 보인 금복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사내가 오줌을 싼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가 절정에 다다라 파정을 한 것이라 여겼는지 곱게 눈을 흘기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 뜨거워. 자기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이렇게 많이 싸는 걸 보니 진짜 오래 굶었나 보네. 그것은 한자 어긋남 없는 금복의 말이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 표현이 다소 상스럽더라도 부디 이해하시길. 그녀는 교양 있는 어염집 교수가 아니었으며 그날의 정사는 우아한 침실에서 이루어진 격조 높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짐승처럼 거친 수컷과 타고난 환양기로 뜨겁게 달아오는 암컷이 들판에서 치른 한 판에 들끓는 욕정이요 주체할 수 없는 음욕이었을 뿐이다. 금복의 바람기가 엑스레이 사진과 관련된 갑작스런 사유의 전환으로 촉발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잠재해 있던 바람기가 여러 조건이 맞아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장의 번창과 더불어 금복의 남자관계는 더욱 난잡해졌고 이에 따라 문의 고독은 점점 더 깊어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소문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듯 오로지 좋은 벽돌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해 하루 종일 가마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이 즈음 그에게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금복의 딸 춘이었다. 춘이는 전보가 죽고 난 이후 공장에 들어와 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전보와도 헤어진 마당에 자신을 아껴주던 쌍둥이 자매와도 떨어져 살게 되어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바람의 변화에 남발 안의 하늘에 떠 있는 각기 다른 구름의 모양, 조금씩 자라나는 개망초의 빛깔을 살펴보느라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평대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는 공장 생활에 금방 적응이 되어 남발 안의 자신이 오래된 고향인 듯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과거에 대장간을 드나들 때 그랬듯 그녀의 호기심은 진흙을 이겨 틀에 넣고 다지고 가마에 부를 때 벽돌을 구워내는 공장 일에 단숨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일꾼들 옆에서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다 마침내 자신도 진흙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기에 이르렀다. 진흙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그 축축한 물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일체감을 느꼈으며 알싸한 듯 구수한 흙냄새와 손에 와 닿는 차지고 끈끈한 진흙의 촉감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금 그것은 그 옛날 자신이 태어났던 순간의 마곡간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며칠 뒤 춘희가 되는 대로 이겨놓은 진흙을 본 문은 그녀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춘희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물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독특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녀에게 벽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춘희의 나이 12살이었다. 여느 아이들 같았으면 조금씩 여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할 나이였건만 춘희에겐 그런 조짐이 전혀 없어 인부들은 이미 성인 남자를 능가하는 큰 덩치를 가진 춘희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곤 새삼 놀라곤 했다. 문도 처음에는 춘희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녀가 말도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구태여 언어가 아니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미묘한 느낌과 감정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문에게도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편 춘희는 곧 문이 한없이 고독하고 슬픈 감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를 의아하게 여겼다. 그녀는 끝내 문의 슬픔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이 때문에 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전보와 함께 공유했던 일종의 연대감 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선 말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차츰 독특한 무녀 관계가 형성되었다.